전부 말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아주 무거운 혐의가 씌워질 수 있다는 걸 모르겠나. 그레이스 양이 사라졌어. 살인사건으로까지 번질 수도 있고 그레이스 양의 이름이 언급될 수도 있어. 이해하겠나? 과학자 탐정 반도쟁 교수의 스튜디오 미스터리. 오늘은 과학자 탐정 반도쟁 교수의 11번째 에피소드를 준비했는데요. 혹 그가 왜 생각하는 기계란 별명을 얻었는지 가물가물한 분들께 살짝 귀뜸해드리자면, 반도쟁 교수가 세계적인 체스 챔피언과 대국을 벌였는데 놀랍게도 단 한 번도 체스를 더 본 적이 없는 교수가 이긴 거예요. 체스판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의 조합을 계산해서 말이죠. 결국 대국이 끝난 후 체스 챔피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생각하는 기계다. 그때부터 반도쟁 교수의 별명이 생각하는 기계가 된 거죠.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상상해 보세요. 보스턴의 한 미술관에 발라의 여인 그림이 걸려 있어요. 제목은 성취. 사람들은 너무 아름답다며 구름처럼 몰려드는데 비평가들은 이게 예술이냐 외설이냐며 난투극을 벌일 정도예요. 그런데 이 완벽한 몸매와 아름다운 얼굴의 모델이 대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화가가 그녀의 정체를 밝히지 않아 궁금증은 더욱 커져가고 사람들은 수군대죠. 화가가 모델을 짝사랑해서 상사병이 났더라. 그녀가 청혼을 거절해서 미쳐버렸다더라 하고요. 이런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지자 셜록 홈즈의 왓슨 같은 존재인 반도쟁 교수의 신문기자 해치는 취재를 하게 되는데, 역시 이번에도 미스터리한 상황으로 몰리자 생각하는 기계인 반도쟁 교수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교수는 우리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하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소설을 좀 더 재미있게 감상하기 위해 이쯤에서 소설 해상도 살짝 높여볼까요? 이 소설을 쓴 자크프 트렐은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삶을 살다가 비극으로 생을 마감한 인물이에요. 그는 소설가이기 전에 베테랑 신문기자였어요. 작중 허친슨 해치 기자가 바로 작가 자신의 페르소나인 셈이죠. 1900년대 초반 그는 셜록 홈즈 열풍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미국만의 독창적인 탐정을 만들고 싶어 했죠. 그렇게 탄생한 반도제는 홈즈가 돋보기를 들고 발자국을 찾는 행동파라면 그는 오직 두뇌 회전으로만 사건을 해결하는 논리파 탐정이 된 거예요. 이 설정이 대히트를 치면서 그는 단숨에 인기 작가가 됐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내와 유럽 여행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가기 위해 타이타닉호 1등석에 탑승했다가 아내는 억지로 구명보트에 태웠지만 그는 아내의 증언에 따르면 배 갑판 위에서 담배를 피우며 차분히 죽음을 기다렸다고 해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당시 그의 가방 속에는 반도쟁 교수의 미발표 신작 원고가 가득 들어있었다는 거죠. 바닷속으로 영원히 가라앉은 그 원고들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었을까요? 자, 그럼 아쉬움은 뒤로 하고 오늘의 이야기, 스튜디오 미스터리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보스턴의 한 유명 미술관. 부드러운 빛이 한쪽 모퉁이로 비스듬히 내리쬐는 곳에 커다란 그림 하나가 걸려 있었다. 제목은 성취. 안목 있는 비평가들 사이에서 이 작품은 극찬과 호평을 동시에 받았으며 전시된 날부터 격렬한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반면 대중은 이 그림을 놀랍도록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받아들였고
그 그림 앞에는 늘 관람객이 몰려들었다. 그림 성취 속의 여인은 나른하고 어두운 배경을 뒤로한 채 당당하게 서 있었다. 발라의 몸에는 과감한 살구색 필치가 입혀졌고 비칠 듯 투명한 옷감은 몸의 정교한 곡선을 가리면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두 팔은 관객을 향해 곧게 뻗어 있고 그녀의 어깨 위로 검은 머리카락이 물결치듯 흘러내렸으며 붉은 입술은 살짝 벌어져 있다. 그리고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모든 것을 이룬 자의 여유와 완벽한 삶이 지닌 신비로움이 담겨 있다. 화가는 이 그림 속에 영적 세계와 세속적인 세계를 함께 담아냈다. 캔버스 위에 성공이라는 개념을 절묘하게 묘사한 것이다. 처음 그림을 마주하면 관능적이라는 인상을 받지만 다시 한번 그 이면에 깃든 성공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그 속에서 사랑과 삶의 형상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게 그림 속에 숨겨진 본질이 하나씩 그 모습을 드러낸다. 작가는 콘스탄스 세인트 조지였다. 그림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의 화제성이 사라지자 거센 비판의 폭풍이 몰아쳤다. 걸작이 되길 바라며 수개월간 온 힘을 다했던 작가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누군가는 과로 때문이라 했고 작품의 이면을 보지 못하는 비평가의 공격에 상심했기 때문이라는 이들도 있었다. 두 의견 역시 어느 정도는 맞을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었든 세인트 조지가 전시 이후 몇 달간 요양소에 머물렀던 것은 사실이다. 의사들은 신경쇠약으로 심신이 완전히 붕괴한 상태라고 진단했으며 정신 이상을 염려할 정도였다. 시간이 흘러 상태가 호전된 그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왔다. 그 후 그는 대형 오피스텔에 자리 잡은 여러 작업실 중 한 곳에서 조용히 지냈다. 때때로 그림을 팔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그는 번번이 거절했다. 뉴욕의 한 자산가가 5만 달러를 일시금으로 제안했으나 그 역시 단칼에 거절당했다. 작가는 이 그림을 자신의 머릿속에서 낳은 자식처럼 사랑했다. 그는 매일 그림이 전시된 미술관을 찾아가 마치 숭배하듯 애정어린 눈빛으로 작품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덥수룩한 수염을 만지며 눈시울이 붉어진 채 조용히 자리를 뜨곤 했다. 그는 누구와도 말이 섞지 않았으며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은 언제나 피했다. 비평가나 대중들이 성취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든 간에 작가가 캠퍼스 위에 놀랍도록 아름다운 여인을 담아냈다는 사실만큼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취의 모델이 누구였는가 하는 의문이 일기 시작했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세인트 조지와 친분이 있는 화가들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이 아는 것이라고는 그 여인이 전문 모델은 아니라는 사실뿐이었다. 이는 곧 추측으로 이어졌고 미국에서 내노라 하는 미인들의 이름이 줄줄이 오르내렸다. 그러더니 급기야 연애소설 같은 이야기가 만들어졌다. 화가가 그 모델과 사랑에 빠졌으며 그가 쓰러진 이유 중 하나가 그녀가 청혼을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었다. 이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갈수록 살이 붙어 나중에는 화가가 유화 속에 영원히 박제한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쇠약해져 간다는 데까지 이르렀다. 소문이 퍼질수록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믿기 시작했고 모델을 찾으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남다른 촉을 지닌 신문기자 허친슨 해치는 이 사건을 6차례나 취재했지만 번번이 허탕을 쳤다. 그는 그림의 선 하나하나를 머릿속에 문신처럼 새겨질 정도로 보고 또 보고 관찰하며 연구했다. 세인트 조지도 2번이나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하지만 화가는 모델의 신원에 관해서는 어떤 질문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이것이 11월 27일 금요일 아침, 해치가 신문사 편집국에 들어섰을 때의 상황이었다. 그를 본 편집장이 물고 있던 시가를 입에서 떼어 평평한 책상 위 전용 재떨이에 조심스레 올려두고는 기자를 불렀다.
실종 신고가 들어왔네. 편집장이 무뚝뚝하게 말했다. 이름은 그레이스 필드. 도체스터 195번지에 살았어. 스타백화점 사진부 직원인데 오늘 새벽 같은 백화점에서 일하는 룸메이트 앨런 스탠퍼드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어. 나가서 얻어낼 수 있는 건 다 챙겨와. 여기 경찰 공식 신원 명세서야. 해치는 쪽지를 펼쳐 읽었다. 그레이스필드 21세, 키 170cm, 체중 68kg. 숨 많은 검은 머리, 짙은 갈색 눈, 완벽한 몸매, 계란형 얼굴, 미인으로 알려짐. 그 뒤로는 경찰이 수색을 위해 세세하게 기록해둔 옷차림과 특징들이 적혀 있었다. 해치는 이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넣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가 먼저 향한 곳은 백화점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스탠퍼드가 몸이 좋지 않다는 쪽지만 남긴 채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해치는 곧장 도체스터에 있는 주소지로 향했다. 다행히 스탠퍼드는 집에 있었다. 기자를 만나겠냐는 물음에 그녀는 그러겠다고 했다. 해치는 하숙집의 소박한 응접실로 안내받았고 잠시 후 스탠퍼드가 들어왔다. 그녀는 금발의 발그레한 뺨과 푸른 눈을 한 작은 체구의 여성이었는데 지금은 울었는지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해치가 방문 목적을 간단히 설명하며 그레이스 필드를 찾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하자 스탠퍼드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기꺼이 말하겠다고 했다. 그레이스를 안 지는 5개월 됐어요. 그녀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스타백화점에서 같이 일하기 시작했을 때부터니까요. 제 매장 바로 옆이 그레이스 매장이었거든요. 그렇게 친해져서 방도 함께 쓰게 됐죠. 우리 둘 다 동부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전 퀘벡에서 왔고 그레이스는 서부 네바다 출신이에요. 그레이스는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저를 만나기 전에도 보스턴에서 1년 정도 살았던 건 알아요. 브루클린 어디쯤 살았던 것 같은데 여윳돈이 좀 있었는지 백화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론 그래요. 사흘 전 화요일이었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니 그레이스 앞으로 편지가 한 통 와 있었어요. 편지를 보고 동요하는 것 같았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그레이스는 잠을 설쳤는데 다음날 아침 출근할 때는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역에 도착하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지하철역에 도착하자 저보고 먼저 가라고 하면서 자기는 금방 뒤따라 가겠다고 했어요. 그녀를 두고 오는 길에 그녀 부탁대로 우리 층 관리자에게 그레이스가 좀 늦을 거라고 말해뒀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그녀를 보거나 소식을 들은 사람이 없어요. 대체 어디로 간 건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분명 끔찍한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요. 혹시 도망친 건 아닐까요? 해치가 슬쩍 던졌다. 아니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럴 리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긴 했지만 그 남자도 그녀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녀가 사라진 다음 날 밤에 그를 만났어요. 여기로 찾아와 그녀를 찾았는데 집에도 안 들어오고 출근도 안 했다는 말에 오히려 더 놀라는 눈치였거든요. 그 남자 이름이 뭔가요? 해치가 물었다. 은행원이에요. 이름은 윌리스, 빅터 윌리스고요. 그 사람과 도망친 거라면 그러려니 했겠지만 절대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녀는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혹시 다른 남자는 없나요? 해치가 물었다. 없어요. 그녀가 힘주어 말했다.
관심을 보인 사람들은 있었겠지만 그녀가 마음에 든 사람은 없어요. 그녀는 저한테 많은 걸 이야기해줬거든요. 저는, 음, 저는 알아요. 그녀가 말끝을 흐렸다. 윌리스 씨를 알고 지낸 지는 얼마나 됐죠? 해치가 물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개졌다. 그레이스를 알게 된 뒤부터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녀가 소개해줬거든요. 웰리스 씨가 당신에게 관심을 보인 적이 있나요? 없어요. 스탠퍼드가 화난 듯 쏘아붙였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그레이스 뿐이었어요. 말끝에 미묘한 씁쓸함이 배어 있었는데 해츠는 그 뜻을 짐작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남자를 좋아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스탠퍼드는 그레이스 필드의 행방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이 더 있을 수도 있었다. 다음 순서는 윌리스를 만나는 것이었다. 필드 양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거죠? 해츠가 물었다. 당연하죠. 그녀가 대답했다. 그녀의 사진이 있나요? 있긴 한데 제 생각에 그레이스가 원치 않을 것 같아서. 신문에 실리는 걸 원치 않을 것 같다는 거죠? 해치가 물었다. 보통 때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실종 상태잖아요. 단서를 찾는데 사진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저에게 주시겠어요? 스탠퍼드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다 마음을 정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능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 편지도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치가 덧붙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다. 잠시 후 그녀가 돌아왔을 때 손에는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해츠가 살짝 보니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여자의 상반신 사진이었다. 그녀는 종이 조각 하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게 뭔가요? 해츠가 재빨리 물었다. 모르겠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편지를 찾다가 생각났는데 그레이스는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곤 했거든요. 쓰레기통은 매일 비우지만 혹시나 해서 봤더니 이 조각이 바닥 틈새에 끼어 있었어요. 그녀가 종이를 건넸다. 봉투에 넣으려고 접은 편지의 가장자리 부분이 찢긴 조각이었다. 그 위에는 굵직한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요일 할 건가요? 할 것이다. 뭐뭐해, 뭐뭐로? 누구 혹은 어떻게? 해치의 눈이 커졌다. 누구의 필체인지 알아보겠어요? 그녀가 잠깐 망설였다. 아니요. 그녀가 결국 대답했다. 해치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의 얼굴을 잠시 살피더니 종이 조각을 뒤집어 보았다. 뒷면은 백지였다. 종이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에는 긴장 섞인 호기심이 서렸지만 그는 애써 감추었다. 사진은요? 해치가 차분하게 물었다. 그녀가 사진을 건넸다. 사진을 받아든 해치는 깜짝 놀라 터져나오려는 탄성을 간신히 눌러 삼켰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는 일단 사진과 종이 조각을 챙겨 집을 나섰다. 10분 후 그는 편집장과 통화하고 있었다. 대단한 기사거리예요. 그가 간략하게 설명했다. 실종된 소녀가 세인트 조지의 그림 성취에 등장하는 그 미스터리한 모델이에요. 멋지군. 편집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편집장에게 기사 내용을 보고한 해치는 그 자리에 앉아 찍힌 글자들을 살펴봤다. 요일은 분명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중 하나일 것이다. 요일 앞에 S가 붙는 요일은 이 셋뿐이니까. 확실한 사실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물론 필드 양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이 수요일이긴 했지만
그게 다였다. 해치는 다음 조각인 할 건가요? 할 것이다. 인류에 가장 큰 의미를 두었다. 이것은 협박의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죽이겠다. 킬류일까? 뭐뭐 하겠느냐? 윌류일까? 아니면 뭐뭐 할 때까지 틸류일까? 당장 떠오르지 않는 것까지 합치면 일로 끝나는 단어는 수십 개가 넘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상상은 죽이겠다. 킬류로 굳어지고 있었다. 그 다음 문구인 뭐뭐으로 투더는 명확했지만 아무런 단서가 되지 못했다. 마지막 글자는 분명히 누구 혹은 어떻게, 아마도 희망, 호비일 수도 있었다. 그제야 해치는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갔다. 먼저 그는 스탠퍼드가 말했던 그레이스 필드를 사랑했다는 은행원 빅터 윌리스를 만났다. 스탠퍼드 양이 짝사랑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남자이기도 했다. 해치가 마주한 윌리스는 28살의 우물하고 무뚝뚝한 인상의 청년이었는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다. 그 뒤로 몇 시간 동안 해치는 열심히 움직였다. 그 결과 필드 양이 사라진 수요일에 배를 쓴 여자, 아마도 그레이스 필드일 것이다. 그녀가 은행으로 윌리스를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 직후 윌리스는 급한 사정이 있다며 휴가를 내고 은행을 떠났고 그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다. 결혼한 신랑 같아 보이지 않았다. 사실 해치 자신도 필드 양이 야반도주했다는 생각은 이미 접은 상태였다. 도망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해치가 콘스탄트 세인트 조지의 작업실 겸 자택을 찾아가 그토록 오랫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모델의 실종 소식을 알리려 했을 때 세인트 조지가 집에 없다는 말을 들었다. 정확히는 세인트 조지가 문을 두드려도 응답하지 않았고 하루 이틀 정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의 지인은 그가 종종 이런 식으로 사라지곤 한다고 덧붙였다. 금요일 저녁, 해치는 손에 쥐고 있는 몇 안 되는 단서들을 가지고 SFX 반도젠 교수를 찾아갔다. 생각하는 기계는 누구에게나 그렇듯 그를 무덤덤하게 맞이했다. 그래, 무슨 일인가? 그가 물었다. 교수님, 사실 이건 교수님이 시간을 내실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치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그냥 한 여인이 사라진 사건이거든요. 의아한 구석이 몇 군데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단순한 야반 도주 같아요. 생각하는 기계는 발판을 끌어당겨 작은 발을 편하게 올린 뒤 의자에 몸을 기댔다. 계속하게. 그가 지시했다. 해치는 그림이 미술관에 걸려있던 시점부터 사진과 종이 조각을 발견한 뒤 윌리스를 만난 일까지 차례대로 설명했다. 그는 생각하는 기계에게 이야기할 때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하는 게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고 이번에도 그렇게 했다. 종이 조각은? 생각하는 기계가 물었다. 여기 있어요. 기자가 대답했다. 교수는 한동안 그 조각을 살피더니 기자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이 종이와 소녀의 실종 사이에 명확한 연결고리를 찾을 수만 있다면 가치가 있겠지. 그가 말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아무 의미도 없네. 두 소녀가 함께 쓰는 방해 쓰레기통은 수많은 편지가 버려질 테니까. 그러니 이건 잠시 치워두게. 하지만 혹시나... 해치가 말을 시작했다. 뭐든 가능하네, 해치. 상대가 공격적으로 말을 잘랐다. 화가인 세인트 조지의 필적과 이 글씨가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보게. 윌리스의 것도 보고. 설령 윌리스의 필적이라 해도 이 사건과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말이야. 그렇다면 필드양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가능성은 50가지도 넘지. 교수가 대답했다. 길에서 쓰러져 병원이나 장례식장으로 옮겨졌을 수도 있고 가게 물건을 훔치다 체포되어
가짜 이름을 댔을 수도 있고 미쳐서 어디론가 떠났을 수도 있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도망쳤을 수도, 자살했을 수도, 살해당했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일어났느냐 하는 걸세. 네, 그건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해치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아마 모르겠지. 상대가 쏘아붙였다. 야반도주나 극단적인 선택, 혹은 살해당했을 가능성을 제외하면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자고. 자넨 그녀가 도망친 게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지. 하지만 자네는 한 가지 가능성, 그러니까 윌리스와 도망쳤을 가능성만 파헤쳤을 뿐이야. 그녀가 윌리스와 도망친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왜 세인트 조지와의 도피는 생각하지 않나? 세인트 조지요? 해츠가 숨을 들이켰다. 유명한 화가가 매장 점원과 도망을 가요? 자네 입으로 세계 최고의 명작 중 하나라고 말한 그 그림 속에 그녀는 그의 이상형이었네. 상대가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그녀가 그의 이상적인 아내상이었을 가능성도 충분하지 않나. 해츠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부족했다는 기분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게다가 자네 말로는 세인트 조지가 이틀 동안 작업실 근처에서 보이지 않았다고 했지. 과학자가 말을 이었다. 두 사람이 어딘가에 함께 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나. 그렇군요. 기자가 말했다. 내가 알기론 세인트 조지가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는 소문도 있었네. 생각하는 기계가 말을 이었다. 그러니 이 수수께끼의 실마리는 세인트 조지를 중심에 두고 풀어가는 게 빠를 것 같지 않나. 극단적인 선택은 일단 제외하세. 딱히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오히려 윌리스를 사랑했다면 살 이유는 얼마든지 있겠지. 살해도 일단 보류하고. 물론 나중에 다시 고려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지만 말이야. 세인트 조지를 주공하게 제대로 밀어붙이면 대답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하지만 문을 꽉 걸어 잠가는거려. 해치가 말했다. 반쯤 미쳤다는 소문도 있고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지. 반도젠이 말했다. 아니면 작업실에 박혀 일에 열중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빌드 양과 결혼해서 함께 있을지도 모르지. 그가 안에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딱히 없네요. 기자가 말하며 이마를 찌푸렸다. 밤낮으로 감시하면서 그가 음식을 사러 나오는지 아니면 배달이 들어가는지 감시하는 수밖에 없겠군요. 그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뿐더러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네. 반도잔이 말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옆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돌아온 그는 벽난로 선반 위의 시계를 훑어보았다. 9시가 되었군. 작업실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 30분 정도요. 그럼 지금 바로 가게. 과학자가 말했다. 만약 세인트 조지가 작업실 안에 있다면 오늘 밤 9시 32분에 밖으로 나올 거야. 아주 급하게 뛰어나올 거고 모자나 외투도 걸치지 않을 수도 있네. 네? 해치가 당황스러운 듯 멍청한 미소를 지었다. 그가 나올 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서 기다리게. 과학자가 말을 이었다. 그가 나갈 때 문을 열어둘 수도 있으니까. 만약 그렇다면 안에 들어가서 빌드양의 흔적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가 돌아오면 입구에서 만나 자네가 묻고 싶은 걸 물어보게. 그런 다음 내일 아침에 나를 찾아오라고. 그는 20분 정도 자리를 비울 거야. 해치는 과학자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기이한 천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이한 일들을
실제로 만들어냈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황당해 보이는 말이라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오늘 밤 9시 32분이라고 하셨죠? 기자가 자신의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윌리스와 세인트 조지의 필적을 확인한 뒤 내일 오게. 과학자가 덧붙였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그때같이 이야기해주고. 전령을 거부하며 틀어박혀 있던 세인트 조지를 만약 그가 정말 안에 있다면 밖으로 끌어낼 대체 그 기이한 힘이란 게 무엇이란 말인가? 해치는 반도젠의 집 시계에 맞춰둔 손목시계를 벌써 20번째 확인했다. 분침이 천천히 돌아 9시 31분 30초를 가리켰을 때 작업실 문이 덜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세인트 조지가 나타났다. 그는 좌우를 살필 겨를도 없이 모자도 코트도 걸치지 않은 채 건물 밖으로 달려나갔다. 해치는 그의 얼굴을 스치듯 보았는데 입술을 굳게 담은 그의 눈에는 광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문을 한번 거칠게 잡아당기더니 거리에 연결되는 계단 아래로 사라졌다. 그의 뒤로 작업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달려가는 발소리가 멀어지고 바깥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해치는 작업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실내는 답답할 정도로 공기가 탁했고 숨이 막힐 듯한 중국식 향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백열등 불빛 아래 빠르게 훑어본 응접실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전형적인 예술가의 공간이었다. 해치는 세인트 조지가 왜 그렇게 갑자기 집을 뛰쳐나갔는지에 대한 의문은 이미 접었다. 대신 빠르고 세밀하게 공간을 수색하는 데 집중했다. 응접실에서 딱히 흥미로운 것을 찾지 못한 그는 화가의 작업실로 들어갔다. 빠르게 주위를 둘러보던 해치는 신문지로 절반쯤 덮여있는 작은 테이블로 다가갔다. 신문을 들춰보던 그는 갑자기 몸을 숙여 여자용 장갑 한 짝을 집어들었다. 그 옆에는 나머지 한 짝도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는 이제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든 놓치지 않으려 열심히 살폈다. 마침내 침실로 이어지는 또 다른 문에 다다랐다. 커다란 테이블 위에는 음식을 데워 먹는 냄비와 설거지하지 않은 접시들이 가득했는데 혼자서 대충 요리해 먹는 남자의 흔적이 역력했다. 화려한 마호가니 화장대도 보였다. 하지만 해치는 화장대를 감상할 여유가 없었다. 그 위에 놓인 여자용 베일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는 그것도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다. 제법 건졌군. 그는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침실에서 절반쯤 열린 문은 욕실로 이어져 있었다. 해치는 안을 슬쩍 들여다본 뒤 시계를 확인했다. 15분이 흘러 있었다. 이제 나가야 했다. 그는 바깥문을 향해 움직였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선 순간 한층 아래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중간 지점에서 세인트 조지와 마주쳤다. 세인트 조지 씨 맞으시죠? 해치가 물었다. 아니요. 돌아온 대답은 짧았다. 해치는 그를 대여섯 번은 본 적이 있었고 대화도 2차례나 나눠봤기에 신분을 속이는 건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 당신의 작품 성취 모델인 그레이스 필드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상대가 노려보는 가운데 해치가 말을 이었다. 상관없어. 그가 쏘아붙였다. 그러더니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해치는 위층 작업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귀를 기울였다. 해치가 건물을 나섰을 때는 10시 10분 전이었다. 이제 스탠퍼드 양을 만나 이 장갑과 베일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할 차례였다. 그는 전차에 올라타 장갑과 베일을 꺼내 자세히 살폈다. 장갑은 황갈색으로 약간 두툼한 가죽이었지만 크기가 작았고 베일은 이름은 모르겠지만 거미줄처럼 가늘고 가벼운 소재였다.
이게 그레이스 필드의 것이라면 단서가 되겠지만, 기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니라면 난 그냥 빈집 털이범이 되는 셈인데. 스탠퍼드가 사는 도체스터 저택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기자가 벨을 누르자 하인이 나왔다. 스탠퍼드 양을 잠시 뵐 수 있을까요? 그가 물었다. 아직 주무시는 게 아니라면요. 그는 다시 작은 응접실로 안내되었다. 하인이 사라지고 잠시 후 스탠퍼드 양이 들어왔다. 이 늦은 시간에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기자의 말에 그녀는 솔직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혹시 이걸 본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는 그녀의 손에 장갑과 베일을 내려놓았다. 물건을 유심히 살피던 스탠퍼드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장갑은 그레이스께 맞아요. 하지만 베일은 확실히 모르겠네요. 그녀가 대답했다. 해츠는 온몸에 짜릿한 쾌감이 퍼지는 걸 느꼈고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걸 윌리스 씨가 가지고 있었나요? 그녀가 물었다. 어디서 찾았는지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해츠가 대답했다. 이게 필드 양의 것이 확실하다면 증언도 해주실 수 있겠죠? 중요한 단서일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이렇게 될까봐 걱정했는데. 그녀는 숨을 몰아쉬더니 소파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뭐가 어떻게 될까봐 두려웠다는 거죠? 하츠가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그녀가 흐느꼈다. 윌리스 씨가 그 살인 사건과 직접 연관됐다는 증거가 있나요? 기자는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다.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뭔가를 밝혀내긴 했지만 그게 무엇인지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스탠퍼드 양, 해츠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이 일에 대해 아는 걸 전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단서들은 일부일 뿐이에요. 새로운 사실을 하나라도 알려준다면 정의를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웰리스 씨가 이미 체포됐나요? 그녀가 차분해진 어조로 물었다. 아직은 아니에요. 기자가 대답했다. 그럼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어요.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며 단호하게 말했다. 살인 동기가 뭔가요? 해츠가 집요하게 물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녀가 강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살인이 일어났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녕히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만나지 않을 테니까요. 스탠퍼드는 몸을 돌려 방을 나갔다. 해츠는 당혹스럽고 어리둥절한 채 잠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밖으로 나왔다. 머릿속은 온갖 가능성으로 가득 찼지만 실마리들은 좀처럼 연결되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사실들을 어서 반도젠에게 알리고 싶었다. 도체스터에서 집으로 향하는 전차를 탔다. 방에 도착한 그는 사건의 단서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밤늦도록 추측했다. 하지만 그것들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불을 껐을 때 그는 절망적인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다음날 아침, 해츠는 일어나자마자 신문을 집어들고 아침을 먹으러 갔다. 신문을 펼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커다란 헤드라인이었다. 도둑이 콘스탄트 세인트 조지의 방에 침입해 그를 죽이려 했다는 내용이었다. 총알 한 발이 그를 향해 발사되었고 그의 왼쪽 팔을 관통했다는 소식이었다. 도둑이 방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 세인트 조지는 잠들어 있었다. 소음에 잠이 깬 화가가 응접실로 나오는 순간 총격이 가해졌으나 상처는 가벼웠다. 도둑은 도주했으며 단서는 없었다.
그날 아침 해치가 생각하는 기계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도무지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복잡한 사건들이었다. 무엇 하나 서로 연결되는 것이 없었지만 모든 일들이 그레이스 필드의 실종에서 시작된 것처럼 보였고 분명 서로 관련이 있을 터였다. 이야기를 마친 해치는 화가의 작업실에 도둑이 들었다는 기사가 실린 신문을 건넸다. 화가는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였다. 신문 기사를 읽은 생각하는 기계가 기자에게 물었다. 윌리스의 필체는 확인했나? 아직 못했어요. 기자가 대답했다. 지금 당장 확인하게. 교수가 지시했다. 가능하다면 샘플을 가져오게나. 세인트 조지의 필체는? 그것도 아직... 해치가 자백하듯 말했다. 그것도 확인하고 샘플을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게. 그리고 먼저 윌리스에게 권총이 있는지 혹은 있었는지 알아내고 만약 있다면 직접 확인해서 장전된 상태인지 비어있는지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게나. 세인트 조지도 권총이 있는지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가져오게나. 과학자는 해치가 건네준 장갑 두 짝과 베일을 손가락으로 무심히 만지작거리더니 다시 기자에게 돌려주었다. 해치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자를 손에 들고 기다렸다. 그리고 생각하는 기계가 말을 이었다. 세인트 조지의 정확한 상태, 특히 정신 상태를 파악하라고. 오늘 윌리스가 은행에 출근했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제 저녁을 어디에서 어떻게 보냈는지도. 그게 전부야. 스탠포드 양은요? 해치가 물었다. 그녀는 신경 쓰지 말게. 생각하는 기계가 대답했다. 내가 직접 만날 수도 있으니까. 지금 급한 건 다른 것들이야. 확인하는 대로 바로 돌아오게. 자네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에 따라 비극을 막을 수도 있어. 기자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날 오후 4시 그가 돌아왔을 때 생각하는 기계가 그를 맞이했다. 그의 손에는 편지지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래, 알아냈나? 그가 물었다. 필체는 윌리스의 것이 확실해요. 해치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샘플을 확인했는데 필체도 똑같고 그가 쓰는 종이도 똑같았어요. 과학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세인트 조지의 필적도 확인했고. 기자는 마치 과제를 발표하듯 말을 이었다. 세인트 조지의 필적도 확인했고요. 그의 필체와는 전혀 달랐어요. 반도젠이 고개를 끄덕였다. 윌리스가 권총을 가진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해치가 계속 보고했다. 그는 어제 저녁 동료 몇 명과 식사를 했고 8시에 식당에서 나갔어요. 술을 마셨나? 몇 잔 했을지도 모르지만 원래 술을 즐기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기자가 대답했다. 세인트 조지에게 권총이 있는지는? 그건 알아내지 못했어요. 다른 화가를 통해 그의 필적 샘플을 구하는 게 고작이었어요. 해치가 설명했다. 세인트 조지는 지금 병원에서 헛소리하며 발작 중이에요. 예전에 알았던 증세가 도진 모양인데 이번엔 훨씬 심각하다고 하더군요. 총상은 심하지 않지만요. 과학자는 손에 든 종이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다. 그 종이 조각 가지고 있나? 그가 물었다. 해치가 조각을 건네자 과학자는 그것을 종이 위에 올려놓았다. 해치는 그가 이미 가지고 있던 다른 부분과 조각을 맞춰보고 있다고 짐작할 뿐이었다. 과학자가 작업에 열중해 있을 때 하인 마사가 들어왔다. 오늘 낮에 왔던 젊은 여성이 다시 뵙고 싶다고 하네요. 마사가 말했다. 들여보내게. 반도젠이 눈도 들지 않은 채 말했다. 마사가 사라지고 잠시 후 스탠퍼드가 들어왔다. 해치는 구석에서 그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다가 과학자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약간 상기되어 있었고 눈에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다. 그 사람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입을 열었다. 방금 스프링필드에서 편지를 받았는데 그레이스가 사라진 날 그가 그곳에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누가 무엇을 하지 않았다는 건가? 과학자가 물었다. 윌리스 씨가 그레이스를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기세가 한풀 꺾이며 그녀가 대답했다. 여기 보세요. 그녀가 내민 편지를 과학자가 읽는 동안 소녀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제야 그녀는 해치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가볍게 인사를 하고 다시 생각하는 기계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스탠퍼드 양. 한참 뒤 그가 입을 열었다. 아까 여기 왔을 때 몇 가지 사실을 숨기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지. 이 사건에 대해 아는 걸 모두 이야기한다면 내가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녀의 얼굴이 붉어지며 약간 말을 더듬더니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추측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고 있었나, 필드 양? 그러니까 그레이스가 윌리스와 약혼한 사이였는지. 생각하는 기계가 날카롭게 물었다. 네,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말을 더듬었다. 그리고 스탠퍼드 양도 윌리스 씨를 사랑했나? 아니, 지금도 사랑하고 있나? 다시 한번 그녀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녀는 해치를 힐끗 쳐다보았다. 사랑을 고백해야 하는 그녀의 긴장감이 그대로 드러났다. 전 윌리스 씨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요. 마침내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자, 과학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가 앉은 곳으로 다가갔다. 전부 말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아주 무거운 혐의가 씌워질 수 있다는 걸 모르겠나. 그레이스 양이 사라졌어. 살인사건으로까지 번질 수도 있고 그레이스 양의 이름이 언급될 수도 있어. 이해하겠나? 긴 침묵이 이어졌다. 그녀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가느다란 눈을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그러다 그녀는 시선을 떨구었다. 이해한 것 같아요. 정확히 무엇을 말하면 되죠? 웰레서 씨가 필드 양을 협박하는 걸 들은 적이 있나 없나? 한 번 있어요. 필드 양이 그 그림의 실제 모델이라는 걸 알고 있었나? 몰랐어요. 반나체 그림이지. 안 그런가? 그녀의 얼굴이 다시 붉어졌다. 그렇다고 들었어요. 직접 본 적은 없고요. 그레이스에게 몇 번 같이 보러 가자고 했지만 그녀는 매번 싫다고 했어요.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네요. 윌리스는 그녀가 모델이라는 걸 알고 있었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그러니까 윌리스가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구석이 있느냐고 묻는 거야. 모르겠어요. 그녀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늘 다투던 문제가 있었다는 건 알아요. 항상 그것 때문에 싸웠거든요. 아마 모델일 때문이었는지도 모르죠. 밀리서 씨가 협박하는 걸 들은 것도 그때였어요. 그녀가 뭔가를 하면 쏴버리겠다고 했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빌드 양이 자네보다 먼저 그를 알고 지냈다고 했지. 그녀가 저한테 그를 소개해줬어요. 생각하는 기계는 손에 든 종이를 만지작거렸다. 그레이스 양이 나에게 가져온 그 종이 조각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는지 알고 있었나? 네, 어느 정도는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런데 왜 가져왔지? 제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하셔서요. 숨기면 저와 윌리스 씨에게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 무서웠어요. 생각하는 기계가 해치에게 종이를 건넸다. 자네가 흥미로워할 거야. 그가 설명했다.
괄호 안은 내가 채워 넣었네. 자네가 가진 조각들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해보게. 기자는 완성된 편지를 읽었다. 수요일에 그 작업실에 가면 너를 죽여버리겠어. 당신이 모델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건 참을 수 없으니까. 이 경고를 꼭 명심하길 바란다. VW. 기자는 정성껏 이어붙인 편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의자에 편안하게 몸을 기댄 채 생각하는 기계를 바라보았다. 자, 스탠퍼드 양. 과학자가 아주 덤덤한 말투로 물었다. 필드 양의 시신은 어디 있지? 직설적인 질문에 정신이 번쩍 든 그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생각하는 기계를 빤히 노려보았다.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해츠는 그녀가 억누르려 애쓰는 감정 때문에 가슴이 가쁘게 들썩이는 것을 보았다. 그래, 대답은? 생각하는 기계가 물었다. 몰라요. 스탠퍼드가 갑자기 거의 격분하듯 소리쳤다. 그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니까요. 제가 들은 편지에도 나와 있듯이 윌리스 씨는 스프링필드에 있었으니 그녀를 죽일 리 없어요. 더 이상 당신에게 속지 않을 거예요. 이 격한 감정 표현도 생각하는 기계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는 저항하듯 서 있는 작은 체구의 그녀를 바라보며 그저 눈썹을 약간 치켜 올렸을 뿐이다. 웰레스 씨가 권총을 가지고 있는 걸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지? 권총 같은 건 몰라요. 제가 아는 건 빅터 윌리스가 당신만큼이나 결백하다는 것, 그리고 제가 그를 사랑한다는 사실뿐이에요. 그레이스 필드가 어떻게 됐든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요. 그녀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그녀는 몸을 돌려 방을 나가버렸다. 잠시 후 그녀가 건물 밖으로 나가며 바깥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려왔다. 해츠가 의문 가득한 눈빛으로 과학자를 돌아보았다. 자네, 세인트 조지의 작업실에 있을 때 클로로포름이나 에테르 같은 냄새를 맡은 적이 있나? 생각하는 기계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다. 아니요? 해츠가 대답했다. 그저 실내가 답답했고 숨이 막힐 정도로 진한 중국식 향 막대기 냄새가 났던 것만 기억납니다. 생각하는 기계는 기자를 빠르게 훑어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방을 나갔다가 몇 분 뒤 모자와 코트를 챙겨 입고 돌아왔다. 어디로 가시게요? 해츠가 물었다. 세인트 조지의 작업실로 가네. 그때 옆방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과학자가 직접 전화를 받았다. 자네 회사 편집장이군. 그가 해츠를 불렀다. 해츠는 전화기로 달려가 몇 분 동안 통화했다. 돌아온 그의 얼굴은 새로운 흥분이 역력했다. 무슨 일인가? 과학자가 물었다. 편집장님이 또 이상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해츠가 대답했다. 정신 이상을 보이며 발작하던 콘스탄스 세인트 조지가 병원에서 탈출해 사라졌대요. 이런. 과학자가 빠르게 외쳤다. 평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가 보여준 가장 큰 놀라움의 표현이었다. 그렇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군. 생각하는 기계는 재빨리 전화기로 다가가 경찰청에 전화를 걸었다. 말로리 형사 부탁하오. 해츠는 그가 형사를 찾는 소리를 들었다. 그렇소. 반도진 교수요. 즉시 내 집으로 와요. 10분이면 되겠나? 좋소. 기다리지. 아주 중대한 사안이오. 그럼 이만. 그 후 생각하는 기계는 초조한 듯 방 안을 서성이며 기다렸다. 해치 기자는 그와 오랫동안 알고 지냈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세인트 조지가 탈출했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부터였다. 마침내 그들은 집을 나서서 말로리 형사가 택시를 타고 나타날 때까지 계단에서 기다렸다.
반도젠이 목적지를 알려주자 해치와 그가 차에 올라탔고 택시는 빠르게 달려나갔다. 해치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미스터리했는데 마침 말로리 형사가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오히려 반가운 기분마저 들었다. 비극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는 뜻이요. 반도젠이 까칠하게 내뱉었다. 운이 좋다면 막을 수도 있겠지. 아주 희박한 기회지만 1시간 전? 아니, 30분 전이라도 이 사실을 알았다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택시가 멈춰섰을 때 가장 먼저 뛰어내린 사람은 반도젠이었고 해치와 형사가 그 뒤를 급히 따랐다. 세인트 조지 씨가 방에 있나? 과학자가 엘리베이터 안내원에게 물었다. 아니요, 선생님. 소년이 대답했다. 총을 맞아서 병원에 계세요. 방 열쇠가 있나? 어서. 있긴 한데 함부로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럼 나한테 주게. 형사가 외쳤다. 그가 소년의 눈앞에 배지를 번쩍이자 소년은 당황하며 침착함을 잃었다. 세상에, 형사님, 네, 여기요. 세인트 조지 씨의 방이 몇 개인가? 과학자가 물었다. 방 3개에 욕실 하나예요. 소년이 대답했다. 2분 후, 세 남자는 작업실 응접실 안에 서 있었다. 어디선가 코를 찌르는 치명적인 클로로포름 냄새가 풍겨왔다. 사방을 훑어본 반도제는 작업실로 달려들어갔다. 이런. 그가 외쳤다. 바닥에는 한 남자가 웅크린 채 쓰러져 있었다. 그의 머리에 난 여러 개의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반도제는 잠시 몸을 굽혀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심장 박동을 확인했다. 기절한 것뿐이야. 그가 남자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빅터 윌리스잖아요. 해치가 외쳤다. 빅터 윌리스라고? 생각하는 기계가 의아한 듯 되물었다. 확실한가? 틀림없어요. 해치가 확신하며 대답했다. 그 은행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늦었군. 과학자가 말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둘러보았다. 오른쪽에 있는 문 하나가 그의 시선을 끌자 그는 문을 세차게 열고 안을 살폈다. 옷장이었다. 방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작은 문도 벌컥 열었다. 그곳은 통조림이 잔뜩 쌓인 작은 주방이었다. 생각하는 기계는 해치가 수색했던 작은 침실로 향했다. 그는 욕실문을 벌컥 열어 안을 들여다보고는 곧바로 닫았다. 그러고는 또 다른 문, 붙박이장의 손잡이를 돌려보았다. 잠겨 있었다. 아, 그가 외쳤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굽히고 엎드려 문과 바닥 사이의 틈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다. 마침내 확신이 선 듯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에서 한 걸음 물러났다. 이 문을 부수게. 그가 지시했다. 말로리 형사는 멍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해치의 얼굴도 마찬가지였다. 안에 뭐가 있길래 그럽니까? 형사가 물었다. 부수게. 교수가 쏘아붙였다. 부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신만이 아실 일이 벌어질 거야. 거구인 형사와 해치가 문을 향해 몸을 던졌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손잡이를 잡고 당겨보았지만 소용없었다. 권총 좀 빌려주겠나? 생각하는 기계가 물었다. 형사가 채 알아차리기도 전에 총은 이미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생각하는 기계는 총구를 열쇠 구멍에 대고 방아쇠를 당겼다. 고막을 울리는 총성과 함께 자물쇠가 부서졌고 형사가 문을 열기 위해 손을 뻗었다. 총을 조심하게. 생각하는 기계가 날카롭게 경고했다. 생각하는 기계는 안에서 누가 튀어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말로리 형사와 해치를 한쪽으로 끌어당긴 뒤 북박이장 문을 열었다. 숨이 막힐 듯한 증기, 달콤하면서 구역질 나는 클로로포름 냄새가 구름처럼 뿜어져 나왔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형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생각하는 기계를 바라보았다. 과학자는 아주 조심스럽게 문 가장자리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가 본 장면은 그리 놀라운 것이 아니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콘스탄츠 세인트 조지가 마치 죽은 듯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피 묻은 권총 한 자루가 그의 한쪽 손에 느슨하게 쥐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다른 한쪽 손은 한 여자의 목을 움켜쥐고 있었다. 빼어난 미모를 지닌 그 여자 역시 얼굴을 위로 한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쓰러져 있었다. 창문을 전부 열어. 그러고 나서 나를 돕게. 과학자가 명령했다. 말로리 형사와 해츠가 지시에 따르기 위해 몸을 돌린 사이 생각하는 기계는 화가의 힘없는 손가락 사이에서 권총을 빼냈다. 다시 돌아온 해츠와 말로리는 의식을 잃은 두 사람을 창가 쪽으로 옮겼다. 그레이스 필드예요. 기자가 말했다. 이후 30분 동안 과학자는 침묵 속에서 의식을 잃은 3명의 환자를 돌보았다. 형사와 기자는 옆에서 그가 시키는 일만 묵묵히 도왔다.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자 클로로포름 냄새는 곧 사라졌다. 세 사람 중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사람은 빅터 윌리스였다. 그가 대체 왜 이 방에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 중 하나였다. 그가 의식을 잃은 직접적인 원인은 머리에 난 상처 때문이 분명했다. 두 군데에서는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다. 클로로포름은 그의 정신을 더 멍하게 만드는데 일조했을 뿐이었다. 상처는 권총 손잡이로 얻어맞아 생긴 것이었고 그 총은 화가의 손에 들려 있었음이 분명했다. 마침내 윌리스가 눈을 떴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얼굴들을 멍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 있었죠? 그가 물었다. 이제 괜찮네. 과학자가 확신을 주듯 대답했다. 말로리 형사, 이 남자는 가택 침입 및 세인트 조지 씨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로 자네가 연행할 죄수네. 말로리 형사는 기뻤다. 이건 그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수갑을 채우고 잡아들 수 있는 실체적인 존재가 나타난 것이다. 그는 즉시 수갑을 채웠다. 구급차가 필요할까요? 그가 물었다. 아니. 생각하는 기계가 대답했다. 30분이면 괜찮아질 거야. 정신이 돌아오자 윌리스는 서서히 기억을 떠올렸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돌려 세인트 조지와 자신이 사랑했던 그녀, 미동 없는 그레이스 필드를 발견했다. 그녀가 여기 있었군요. 그가 갑자기 격렬하게 외쳤다. 그럴 줄 알았어. 그녀는 죽었나요? 말로리 씨, 저 젊은 바보의 입 좀 다물게 해주게. 과학자가 날카롭게 말했다. 옆방으로 데려가든가 어디로 보내버리게나. 말로리 형사는 지시받은 대로 고분고분 따랐다. 생각하는 기계의 차분하고 침착한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복종하게 되는 무언가가 있었다. 말로리는 그가 왜 이런 지시를 내리는지 묻지도 의문도 품지 않았다. 윌리스는 부축을 받으며 옆방으로 걸어갔다. 열린 창문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을 맞으며 필드 양과 세인트 조지가 나란히 누워 있었다. 생각하는 기계가 그들의 목에 위스키를 조금 흘려넣자 얼마 지나지 않아 세인트 조지가 눈을 떴다. 화가는 정신이 들자마자 즉시 주위를 경계하며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았고 눈에서 번뜩이는 광기조차 소용없었다. 결국 그는 바닥에 누워 저주를 퍼붓고 비명을 지르며 발작했다. 생각하는 기계는 그를 면밀히 관찰했다. 가망이 없군. 마침내 그가 입을 뗐다. 과학자는 다시 몇 분 동안 그녀를 살폈다. 그러더니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형사는 방 안에 있는 전화기로 시립병원에 연락했다.
생각하는 기계는 그녀와 화가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가망이 없어. 그가 다시 말했다. 세인트 조지 말일세. 저 여인은 회복될까요? 해츠가 물었다. 모르겠네. 솔직한 대답이었다. 실종된 이후 며칠 동안이나 마취제에 취해 있었으니까. 보이는 것만큼 체력이 좋다면 회복될 수도 있겠지. 지금은 병원으로 가는 게 최선이야. 불과 몇 분 만에 2대의 구급차가 도착했고 3사람은 이송되었다. 윌리스는 입을 굳게 다물고 질문을 거부하는 반항적인 죄수 신세로, 세인트 조지는 끔찍한 괴성과 저주를 내뱉으며, 그리고 대리석 조각상처럼 아름답지만 죽음처럼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그녀도 함께 실려갔다. 그들이 모두 떠난 뒤 생각하는 기계는 침실로 들어가 세인트 조지와 그레이스 필드가 갇혀있던 작은 북박이장을 좀 더 자세히 조사했다. 그곳은 가로 세로 약 1.8m 정도 되는 사실상 방음실이었다. 두꺼운 펠트 쿠션이 좁은 방안을 빈틈없이 덮고 있었다. 천장에는 작은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 클로로포름 증기가 일부 빠져나갈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공간 전체가 독성 물질로 가득 절어 있었다. 이제 가자고. 마침내 그가 말했다. 말로리 형사와 해츠는 그를 따라 밖으로 나왔고 몇 분 뒤 그의 작은 실험실에서 3사람은 마주 앉았다. 해츠는 전화로 기사를 전했고 편집장은 열광했다.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특종이었으니까. 자, 해츠. 자넨 자세한 내막을 알고 싶겠지. 생각하는 기계는 평소 버릇대로 의자에 몸을 묻으며 말했다. 그리고 말로리 형사, 자네도 마찬가지겠지. 내 말만 믿고 윌리스를 체포했으니 말이오. 이유를 알고 싶나? 물론이죠. 형사가 대답했다. 조금 전으로 돌아가 보세. 해치가 나를 찾아왔던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군. 생각하는 기계가 말을 이었다. 그렇게 해야 사건이 더 명확해질 테니까. 말로리 형사, 정의를 구현하려면 모든 일에 있어 절대적인 정확성과 명확함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고 말고요. 형사가 다시 한번 대답했다. 자, 해치, 자네는 이 사건의 전말을 나에게 꽤 상세히 들려주었네. 생각하는 기계가 설명했다. 그림에 얽힌 내력, 모델 정체에 관한 수수께끼, 그녀의 빼어난 미모, 그리고 그녀가 가게 점원인 그레이스 필드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또 화가 세인트 조지의 정신 상태와 그가 모델인 그녀에게 청혼을 거절당해 상심했다는 소문까지 말이야.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실종 사건에 화가를 연루시켰네. 그녀는 세인트 조지에 있어 육체적으로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이상, 희망, 성공, 그리고 삶 그 자체였어. 그러니 그가 그녀와 사랑에 빠진 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네. 반대로 그녀가 그와 사랑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점도 쉽게 짐작할 수 있지. 그녀는 아름다운 여자이지만 반드시 지적인 여자라고 볼 수는 없네. 반면 그는 위대한 예술가이자 쾌저이며 어떤 면에서는 아이 같기까지 하지. 2사람은 완전히 상반된 본성을 가졌던 거야. 이런 점은 즉각 파악할 수 있었네. 해츠는 나에게 사진과 종잇 조각도 보여주었지. 당시 그 종잇 조각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어. 내가 지적했듯 사건과 전혀 상관없을 수도 있었지만 누구의 필체인지 알아내는 건 필수적이었네. 만약 윌리스의 필체라면 여전히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었지만 세인트 조지의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그에게로 향하는 직접적인 단서가 되니까. 그림이 전시되었을 때 2사람의 우정이 끝났다고 믿을 만한 이유도 있었고 말일세.
따라서 이 사건을 논리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아주 초기 단계부터 세인트 조지에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었네. 나는 이 점을 해치에게 설명했고, 그녀와 화가가 도망쳤거나 어딘가에 함께 있을 가능성을 짚어주었지. 우선은 화가에게 접근해야 했지만 해치는 그러지 못한 상태였어. 해치는 대단히 놀란 눈치였지만 아이들 장난 수준인 속임수로 이틀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있던 화가를 밖으로 끌어냈네. 나는 해치에게 만약 화가가 안에 있다면 어느 날 밤 9시 32분에 방을 나설 것이라고 말했지. 그리고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그가 문을 열어두고 나가면 방에 들어가 그녀의 흔적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네. 세인트 조지 씨는 정말 내가 말한 시간에 방을 나섰고. 하지만 왜요? 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해치가 물었다. 그건 바로 자신의 그림이었지. 그가 살아온 모든 행적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 세인트 조지가 세상에서 진심으로 사랑한 건 딱 하나뿐이었어. 과학자가 설명했다. 그건 바로 자신의 그림이었지. 그가 살아온 모든 행적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 내가 전화번호를 찾아보니 그에게 전화가 있더군. 그가 방 안에 틀어박혀 있다면 전화를 거는 게 그에게 닿을 수 있는 가장 상식적인 방법이었네. 그가 전화를 받기에 나는 9시 30분 정각에 미술관에 불이 났으며 그의 그림이 위험하다고 말해주었을 뿐이야. 세인트 조지는 내 예상대로 모자도 코트도 챙기지 않은 채 문을 열어둔 채 뛰쳐나갔네. 해치는 안으로 들어가 필드 양의 장갑 2짝과 베일을 찾아냈고, 스탠퍼드 양은 그 물건을 확인하며 윌리스에게서 찾았냐, 윌리스가 체포됐냐고 물었어.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그녀는 윌리스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지. 그 다음 날, 해치가 나에게 발견한 물건과 스탠퍼드 양과의 대화를 자세히 들려주었네. 물론 세인트 조지는 미술관에 화재가 없었다는 걸 알게 되었을 테지. 그 대화는 스탠퍼드 양은 자신이 사랑하는 윌리스를 그레이스 살해 용의자를 의심하고 있는 게 분명히 드러났어. 왜? 그가 협박하는 걸 직접 들었기 때문이야. 어쨌든 그는 생각 없는 경솔한 젊은 바보니까. 동기는 뭐였을까? 질투심. 무엇에 대한 질투? 그녀가 반나체 그림의 모델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어떤 식으로든 알게 되었기 때문이지. 거기서 질투가 시작된 걸세. 이것으로 윌리스의 모든 행동이 설명되지. 생각하는 기계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다. 해치와의 대화를 통해 나는 스탠퍼드 양이 말하지 않은 걸 더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네. 어떻게 알았을까? 편지? 그럴 수도 있었지. 그녀는 이미 해치에게 편지 조각 하나를 보여준 적이 있었으니까. 어쩌면 다른 편지를 찾았거나 혹은 그 편지의 나머지 부분을 찾았을지도 모를 일이었지.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편지 조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쪽지를 보냈고 그녀는 즉시 나에게 가져왔네. 해치를 처음 만난 뒤 집안 어딘가. 아마 서랍장 안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찾았다고 하더군. 그 사이 해치는 세인트 조지의 작업실에 도둑이 들었다는 사실을 나에게 알려주었네. 그 기사를 읽자마자 나는 범인이 윌리스라는 확신이 들었지. 왜냐고? 도둑이라면 안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지 않아. 자물쇠를 따지. 또한 윌리스의 미친 듯한 질투심을 고려할 때 그는 기회만 된다면 세인트 조지를 죽이러 갈 만한 유형의 인간이라고 판단했네. 특히 그녀가 그곳에 있다고 생각했다면 더더욱 그랬겠지. 결국 세인트 조지가 그녀의 행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었네. 사건의 가장 깊은
깊게 얽혀있던 윌리스 역시 그녀가 그곳에 있다고 생각한 거야. 나는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더 캐내기 위해 스탠퍼드 양을 무섭게 추궁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의리를 지키더군. 이 모든 정황은 몇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나. 첫째, 윌리스는 그녀를 죽였을 때 당연히 알아야 할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는 점. 둘째, 그녀가 누군가와 함께 사라졌다면 그건 세인트 조지일 수밖에 없다는 점. 셋째, 세인트 조지가 그녀를 죽였더라도 그녀와 함께 있거나 근처에 머물 것이라는 점. 넷째, 발을 관통한 중상이 그의 미래를 위협할 만한 정신적 질환을 재발시켰고 결과적으로 그의 인생을 망쳐놓았다는 점일세. 따라서 빌디안과 세인트 조지는 함께 있었네. 그녀는 윌리스를 헌신적으로 사랑했으므로 세인트 조지와 함께 있다면 강제로 붙잡혀 있는 상태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이미 목숨을 잃었을 거라 생각했지. 어디에 있었을까? 그의 방이었을까? 가능성이 있었네. 나는 그곳을 수색하기로 결심했지. 바로 그 결심을 한 순간 세인트 조지가 광분 상태로 병원을 탈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때 그의 목적은 단 하나뿐이었네. 바로 그 여자에게 가는 것. 그때부터 그녀는 위험에 처하게 된 거지. 나는 이런 추론으로 화가의 작업실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다친 윌리스를 발견했네. 그는 작업실을 수색하던 중이었고 그때 돌아온 세인트 조지가 미치광이 특유의 괴력으로 그를 공격한 게 분명했지. 그 다음 미친 자의 행동은 예상할 수 있었네. 그에겐 모든 것의 끝일 테니 그녀를 죽이고 자신도 죽으려 했을 거야. 어떻게? 독을 쓰는 게 가장 자연스럽지. 그는 아름다움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녀에게 총을 쏘지는 않을 테니까. 장소는 줄곧 그녀를 가둬두었을 장소. 소음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정성껏 패드를 덧댄 그 북박이장일 가능성이 컸지. 그곳은 사실상 방음실이나 다름없었어. 짐작으로는 화가가 이따금 발작에 올 것을 대비해 그 북박이장을 준비해놓고 사용했던 것 같더군. 그 안에 그녀를 가둬두면 아무리 비명을 질러도 밖에서는 들리지 않았을 거야. 나머지는 자네들도 아는 대로네. 생각하는 기계는 이야기를 마치고 더는 할 말이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른 이들도 따라 일어났다. 말로리 형사, 자네가 데려간 건 자네가 형사이기 때문이었네. 잠겨있을 게 분명한 그 집을 강제로 들어갈 방법이 필요했으니까. 이제 다 말한 것 같군. 그런데 그녀는 어떻게 그곳까지 가게 된 걸까요? 해츠가 물었다. 세인트 조지가 다시 모델을 져달라고 불러냈을 게 분명해. 그녀에게 그것은 일종의 즐거움이었을 테지. 애초에 그녀가 모델을 했던 것도 약간의 허영심 때문이었으니까. 윌리스는 바로 그 허영심과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던 거고 그것이 결국 협박과 세인트 조지를 죽이려는 시도로 이어진 걸세. 물론 그녀가 왔을 때 화가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지. 그녀를 향한 광기 어린 사랑이 그녀를 강제로 가두고 붙잡아 두었던 거야. 그가 얼마나 치밀하게 그 짓을 저질렀는지 자네도 직접 보지 않았나. 숙연한 침묵이 흘렀다. 해츠는 생각에 잠긴 채 모자의 보풀을 소매에 문질렀다. 말로리 형사는 할 말이 없었다. 모든 의문이 풀렸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나가려는 찰나 기자가 두 가지 질문을 더 던졌다. 세인트 조지는 가망이 없겠죠? 그래, 몇 달 안에 죽을 거야. 그럼 필드 양은요?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있다면 회복될 테니 잠시 기다려보게. 그는 옆방으로 들어갔고 이내 전화벨이 울렸다. 잠시 후 밖으로 나온 그가 말했다. 회복될 거라고 하는군. 그럼
이만 가보게. 기자 허친슨 해치와 말로리 형사는 경외감에 사로잡힌 채 함께 거리로 나섰다.